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뉴스 듣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광고 20초 들으시고요. 경제 뉴스부터 만나봅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경제 시선,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네, 서울시가 한남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고요. 예. 올해 안에 새 계획이 나올 전망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그 한남동 뉴타운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한남 뉴타운은 서울 용산, 보광, 한남, 이태원, 보광동 등 남산과 한강 사이에 있는 알짜 땅 네. 5개 구역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지난 2003년 11월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에 부침을 겪다가 2009년 4월 아파트 12,741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한남 재정비 촉진 계획안 발표로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네. 용적률 문제예요. 층수 제한 문제가 네. 발목을 잡으면서 제자리의 걸음을 계속했고요. 그 서울시는 5개 구역의 고른 개발을 추진했지만 개발 속도의 차이가 보이고 또 조합원 사이의 갈등과 소송 문제까지 겹치면서 네. 전면적인 재검토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업계에 따르면 뉴타운 관계자들이 먼저 한남 뉴타운 재검토 문제를 지난 5월에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서울시가 이제 TF팀을 꾸려서 새롭게 접근하겠다. 소요 비용 여기에 대한 접근하는 새로운 소요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재검토 과정도 6개월 이내로 줄이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된 것이거든요. 네. 한남 뉴타운은 이제 남산과 한강의 조망권으로 빚어진 그 용적률, 층수 제한이 열세다라고 보입니다. 이 네. 문제와 이태원 관광특구에 포함된 1구역, 2구역 일부 지역을 분리하는 구역 재축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떤 서울의 어떤 핵심 알짜배기 땅이라는 말이 맞는데요. 예. 그런데 그 뉴타운 개발, 그 지역에 대한 개발, 뭐 미군 기지가 또 어마어마한 크기로 들어와 있었고요. 예. 이거를 둘러싸고 어떤 뭐 부동산이라든가 경제 정책이기보다는 정치적 의미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뉴타운 사업은 필요에 의한 것이 또 있죠. 분명히 있는데. 네네. 포퓰리즘, 그러니까 정치의 동기에 의해서 진행된 이야기가 또 상당하거든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뉴타운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을 묶어서 네. 일괄 철거한 뒤에 주택을 비롯해서 도로나 공원, 학교 등의 기반 시설을 함께 짓는다는 구상에서 2002년도에 시작된 겁니다. 네. 기존 부동산 경기 호황에 의존한 대규모 개발, 포퓰리즘에 기대된 사업 방식이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네. 이명박 시장 당시의 청계천 사업 역시 대규모 사업이지만 이해관계자가 그리 크지 않고 첨예하지 않았죠. 네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은 그 구상으로부터 철저하게 표계산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네. 겁니다. 이게 2004년 탄핵 정국 와중에 한나라당이 철저하게 무너질 그 당시 선거 정치적으로 정국에서 좀 수세였죠. 네. 당시 이명박 시장 시절의 부시장이었던 제이모 씨가 내건 그 선거 플랜카드가 뭐냐면요. 이 제이모 씨 없이 뉴타운 없다. 아, 뉴타운이 핵심 그렇죠. 공약이었네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 이 제이모 씨가 그 사실상 뉴타운 사업의 실질적인 이반자였습니다. 네. 이 양반이 나중에 거의 강북에서 거의 유일하게 당선됐죠. 자, 실제로 뭐 도시라는 것이 재개발되고 재정비되고 또 그 수요자 요구에 의해서 이제 바뀔 수는 있지만 예. 이게 어떤 정치적 목적과 연결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건데 뭐 이명박 시장 시절에 이 사업을 이어받은 오세훈 전 시장이 또 개발에 그 기대감에 어떤 불을 질렀다가 다시 그걸 꺼트렸어요. 예. 그래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뉴타운 구역 50개 추가로 지정했던 공약을 내걸면서 2006년도에 서울시장 당선됐는데요. 2002년 초에 조사를 보면 뉴타운 지역 이야기가 나온 지역은 물론이고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3.3제곱미터당 781만 원에서 그렇죠. 집값이 1,008만 오르게 돼 원까지 있죠. 올랐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왜 우리 동네는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해 주지 않냐 빗발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북도 강남만큼 집값이 오를 거라는 꿈이 팽배했고요. 네. 이 상황에서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닥칩니다. 환상이 깨져버리죠. 네. 경기 악화에 부동산 시장 침체되면서 뉴타운 곳곳에서 기대 이익률이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한 명당 억소리나는 분담금을 내게 생겼으니까 결국 오세훈 전시가 2008년도에 추가 뉴타운 선정은 없다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뒤로 물러선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버린 거죠. 예. 이게 2011년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 전략에 나서면서 기존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짜인 이 뉴타운 사업으로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성공 어렵다라고 해서 판을 네. 다 갈아 엎어버립니다. 네네. 그래서 2013년 7월에 창신숭인 뉴타운 구역 해제하고요. 네. 지난해에는 뉴타운 사업 가망성이 없는 44개 구역 중 28곳의 뉴타운 구역을 시장 직권을 해제하겠다 밝혔고요. 네. 이 중 주민추진위원회를 해산 결정한 이제 미아 16구역을 제외한 네. 27건의 직권 해제안을 이달 16일에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지 683개 구역 중 245개 구역이 주민 뜻에 따라서 해체됐고 추진 주체가 없는 111곳도 결국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뉴타운 사업이 종말을 맞는 거죠. 예, 앞서 밝혀주셨다시피 사업 가망성, 즉 사업성이 지금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으로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서울시가 한남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에 나선 가운데 올해 안에 새 밑그림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 집값은 오를 대로 올랐고 집값보다는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올랐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어렵지 않을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뉴타운 사업이 사실상 강남과 강북을 균형 개발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인데 네. 지금 상황은 재개발 구역들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사업의 주체, 조합원, 주민 등 서로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거든요. 네. 이걸 조정하고 컨트롤할 만한 조율 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상 뉴타운 사업의 실패의 큰 원인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권의 선거와 맞물리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의 도시재생 사업이 아닌 지역구 간에 서로 갈라먹는 식의 네. 이 포퓰리즘 게임이 되어버린 것이 큰 악영향을 미쳤죠. 지금 한남동 말씀하셨는데 네. 이 한남동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적률 문제가 제일 발목을 잡으면서 사실상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생긴 거거든요. 네.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 이 뉴타운 사업의 특성이 도시 재생 사업이 아니라 개발 성장기 시대의 이 특성에 맞춰 짜여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제2의 강남이 되느냐 이런 그렇죠. 기대감이죠. 네. 그러니까 사업지 주민들이 소위 부동산 개발을 통한 자산 증식이라는 정말 이룰 수 없는 장밋빛 꾀임에 농락당했다. 이렇게 전문가들 비판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농락당했지만 누군가는 이로 인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승승장구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겠죠. 네, 참 이 부동산 문제가 예.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정치의 문제로까지 번지게 됐는데, 예. 자, 전체적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죠.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새롭게 좋아진다, 또 집값도 오른다 이런 기대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고요. 예. 이제 이것이 악용되거나 어떤 정치적인 이용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비판해야 될 텐데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뉴타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동네, 새로운 마을이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마을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정치인들이 이거를 경제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긴 거죠. 네. 누구 말대로 그대로 새롭게 만든다라고 얘기한다면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뉴타운 문제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개발 시대의 특성에 맞춰 짜인 네. 그런 부동산 개발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그러면서 동시에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가미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 서울시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보지 말자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남건우 어르신 댁 맞나요? 네, 저는 대한적십자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추진센터의 배유진입니다. 이산가족 생사확인 동의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어르신 북측 가족의 생사확인 진행하는 거 괜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전화를 걸고 계세요? 지금 이산가족 분들에게 생사 확인하실 건지 여부를 여쭤보고 있고 오늘까지는 50명 정도에게 전화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일부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추진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남측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 66,292명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북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있는데요. 거주지와 연락처도 다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확인된 명단을 북측에 넘겨 가족 간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이산가족 상봉자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대신 동의를 하시더라도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무조건 선정되시는 건 아니고요. 추첨을 통해서 최종 선발이 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진행은 해드릴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하시다 보면 좀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워낙 옛날 번호를 가지고 계셔갖고 전화가 전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령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전화를 했던 건데요. 할머님은 치매 때문에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아드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어머님이 옛날의 뜻이 신청을 하셨던 거니까 취소를 할 수도 없고 근데 현재는 또 못 만나신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기억에 남아요. 정말 계속 감사하다고 해주시는 분들 소리를 들으면은 좀 보람이 있죠. 저랑 오늘 통화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엽서 받으셨다고요? 어떤 연락이요, 어르신? 또한 직접 확인 전화를 하는 이들과 방문하는 이들의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청을 하시고 자료가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오래 기다렸는데 왜 추첨이 안 되시는지 이런 전화를 많이 하시고요. 연락처 변경 이런 거 변경 요청하시는 분 많이 있으세요. 궁금하시니까 계속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 계세요. 한 번도 신청을 안 했는데 그때는 이 늙은 사람부터 차례가 온다니까는 우리는 차례 안 올 거라고 내가 안 했어요. 지금 신청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카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조카가 조그만 때 엎혀서 들어갔거든. 내가 이제 80이에요. 근데 지금 만나면 나도 몰라볼 거야. 만약에 만나면 한 핏줄이니까 뭐가 틀려도 틀리겠지. 북에 있는 조카를 찾고 있는 이 어르신의 마음과 이곳의 상담원들의 노력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결실을 꼭 이뤄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에서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소리로 만나본 풍경 한번 보셨습니다. 들으셨는데요. 자, 너무 오래 기다린 전화였죠. 이제 이분들께는 더 이상 기다림보다는 만남의 기쁨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도 계속 지속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 이번 명절에는 명절답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스포츠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선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저녁 축구 경기 참 좋은 뉴스 별로 없는데 국민들이 시원한 마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8대0으로 이겼다고요? 예, 이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전이었습니다. 이 라오스를 상대로 대표팀이 8대0으로 이겼습니다. 네. 이 경기 시작 9분 만에 이청용 선수의 첫 골이 터졌고요. 네. 그리고 이 손흥민, 권창훈 선수의 골로 전반을 3대0으로 마쳤는데 이 후반전에서도 이 석현준, 이재성, 손흥민 선수가 이 골을 추가해서 8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이 손흥민 선수 해트트릭을 기록했고요. 이 홍철 선수도 네. 어시스트만 3개를 기록해서 어시스트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3번째 골을 넣고 손가락 3개를 펴 보이면서 세레모니를 했는데요. 예. 자, 라오스가 이 전력이 좀 크게 떨어지는 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골이 터진 배경, 이런 화력전이 펼쳐진 이유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라오스가 어느 정도의 팀이냐면은 이 선수들이 축구 말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세미프로다 뭐 이 정도 팀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를 당연히 이겼는데 그런데 좀 과거를 되짚어보면 과거와는 대체팀이 좀 달랐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은 라오스가 어제 공격을 포기하고 수비에만 집중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밀집 수비를 뚫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이청용이나 손흥민, 권창훈 선수가 이 좌우 또 이 중앙에서 이 라오스의 수비진을 크게 흔들면서 기회를 만들어냈거든요. 네네. 물론 우리가 이 라오스를 8대0으로 이겼다고 크게 기뻐할 바는 아니지만 2003년에 우리가 이 오만전에서 1대3으로 패배하면서 오만 쇼크가 있었고요. 네, 2004년에 또 이 몰디브하고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었죠. 네. 또 약팀이었던 레바논하고는 2011년에 1대2로 패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의외로 대표팀이 약팀과의 경기에서 고전했던 사례들을 비교해보면 어제 경기인 대표팀이 분명 더 노련해지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다른 얘기지만 어제 저도 뒷부분에 잠시 경기를 봤는데요. 한참 이겨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부욕이 대단하더라고요. 정신 상태도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물론. 그게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기보다도 선수들이 분명한 그 목표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 라오스전 대량 득점이 목표이다. 그리고 이 석현준 그리고 권창훈 그리고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의 새 얼굴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자신의 존재 가치를 좀 증명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었었고요. 네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석현준이나 황의조 선수에 대한 평가인데 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진정한 평가는 어제 경기로는 진정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네. 유럽이나 남미 팀들하고 경기를 지켜봐야지 이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이 석현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경기만 보면 이 사실은 좀 이 다른 공격수들하고 좀 호흡이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표팀에 선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실력이 모자른다라기보다는 적응이 덜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틸리케 감독은 이 석현준, 황의조 두 선수의 플레이에 만족감을 표시했고 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는 8일에 이 원정 경기로 레바논전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예, 이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현준 선수 그리고 또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유럽파들이 참 조화로운 그런 뭐 물론 약팀이긴 했지만 기분 좋은 결과였습니다. 자, 조금 축구 행정 쪽으로 얘기를 돌려보겠습니다. FIFA 회장 선거에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 명예회장이 출마를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이 정몽준 명예회장이 어제 아주 그 불만을 상당히 표시했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 아시아 축구 연맹이 줄여서 AFC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 AFC가 미셸 플라티니 유럽 축구 연맹 회장을 FIFA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 조직적으로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 증거로 정명예 회장이 AFC가 이 각 회원국에 보낸 문서의 사본을 공개했는데 이 문서에는 AFC가 이 회원국으로 하여금 플라티니 회장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공개적으로 해라. 네. 또 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받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이 정명희 회장이 관련자들을 모두 처벌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FIFA 불명예스럽게 지금 회장을 교체하고 있는데도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자, 기분 좋은 스포츠 소식 같은 뉴스만 조금 많으면 좋겠네요. 자, 광고 듣고 8시 30분 지나면 좀 슬픈 사진 이야기 오늘 오프닝 말씀드린 내용이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맥주 한 병 희야시 된 걸로 주세요. 이 동네는 내 나와버리니까 잘 아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여러분, 외국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맥주 한 병 차가운 걸로 주세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야. 이렇게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써보세요. 쉽고 친근한 우리말 사용. 우리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8시 3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경인로 오류 방면 고척교 위에서 공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류 방면 버스 전용 차로는 영등포 방면 1차로를 나눠서 통행 중입니다. 영등포 방면 차로가 좁아져서 평소보다 운행이 어려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말로는 신도림 교차로에서 미래초교 방면 나비차로에서 차량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이 밀리고 있는데요. 증산은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에서 난지 나들목 방면 다비차로입니다. 택시 차량 간의 추돌 사고 여파 때문에 이 부근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각 구간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분당 내곡간 도시 고속가도로는 서울 쪽으로 성남 시흥동 사거리부터 개포 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서부 간선도로도 안양 가는 길 아직은 목동교부터 고척교 다시 광명교를 지나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고척교 이전부터 성산대교 남단 쪽으로도 30km 서행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씀 알고 계시죠? 빙산, 바다 위로 드러난 것보다 그 아래에는 더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 사진 한 장보다 더 큰 비극이 아마 그 주변에 가득할 거라는 것 의심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지중해를 비롯한 유럽 일대에서 난민들의 비극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지역을 직접 취재하면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입니다. 분쟁 지역 전문 PD 김영미 PD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PD입니다. 예, 사진 한 장이 정말 전 세계인을 비로소 조금 고개를 돌리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일이 아니라 사실 오래된 일인데 이 유럽으로 밀려들고 있는 난민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올해만 해도 34만 명이 지금 유럽으로 유입된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네.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그보다 더 많은 난민들이 북아프리카 쪽에서 유럽 쪽으로 지금 난민들이 유입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중해가 난민의 무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려고 그러면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배가 굉장히 낡았고 네. 또 정원수보다 한 3배, 4배를 태우는 바람에 배가 오다가 전복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10사람 중에 한 반 가까이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네. 아주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지중해를 넘어가려고 하는 난민들이 많아지면서 북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배를 가진 선주들은 다 그쪽으로 유입이 돼서 네.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하는 브로커들이 지금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안전하지 못한 채 구명조끼도 없이 망망대해를 넘어야 되는 난민들이 오다가 사고를 많이 당해서
거의 매일 그 난민의 시신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걸 보고 이제 지중해 무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번에도 지금 그 사진 한 장 속에 어린아이도 형과 어린아이 어머니는 또 구명조끼가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자, 시리아에서 지금 4년 6개월간 내전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IS까지 끼어들어서 지금 상황이 복잡한데요. 이 목숨 걸고 국경을 넘는 상황이 오기까지 국제사회 왜 가만히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그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가장 문제이긴 하지만 북아프리카 쪽에서 난민들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시작이 아랍의 봄이 일어났던 201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그 북아프리카 쪽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 우리랑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나라 일이라고 생각을 또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랬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각 나라마다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사이에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리비아라든가 튀니지라든가 뭐 에리트리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이 점점 경제가 안 좋아졌고 또 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 됐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면서 아무도 그 시리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국제사회가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북아프리카와 그 중동 몇몇 국가 이런 국가들에 벌어지고 있는 가난과 분쟁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리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시리아 말씀하신 대로 아랍의 봄으로 인한 이 갈등이었지만 IS가 끼어들면서 종파 갈등화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샤비아 민병대 아사드 정권 친위대죠. 많은 민간인들과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복잡해지고 있는 데는 강대국의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나 아프간 같은 경우는 강대국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전쟁을 벌였지만 네. 이것이 부도덕한 전쟁으로 오명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쉽게 시리아 내전에 뛰어들기가 힘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앞전에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기 그 앞전에 리비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었는데 네. 리비아 같은 경우도 유럽이 개입을 적극적으로 했지만 그 리비아가 독재 국가였는데 독재자가 사라진 다음에 민병대들이 우후죽순 생겨가지고 리비아의 분쟁 상황이 더 심각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후까지 유럽이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네, 경제적인 부담이 배경이 있군요. 네. 네, 그런 찰나에 이제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니까 더 이제 전선이 확대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마 유럽과 강대국들이 더 이상 전쟁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이제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면 뭐 시리아를 비롯해서 또 북아프리카 지역이나 가까운 조금 안전한 나라들로 가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 합니다. 멀리 가다 보면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게 마련인데 가까운 걸프 국가들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가까운 걸프 국가는 반드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난민들한테는 그 돈이 굉장히 많은 돈이고요. 네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배를 타면 뭐 200불에서 1000불까지 다양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더 부담이 적었다고 그 비용도 만만치는 않네요. 네. 예, 그렇죠. 그 비용도 난민들한테 큰 돈이긴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생겐 조약으로 인해서 각 나라를 쉽게 또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아프리카나 중동 쪽에서 미리 이제 가 있었던 친척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 쪽으로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난민이 유입되는 루트가 이제 그리스로 가는 루트도 있고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 루트도 있고 동유럽 쪽으로. 예. 스페인도 있고 또 터키에서 육로로 이동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한 4군데가 가장 큰데요. 어쨌든 이게 길이 많잖아요. 근데 걸프 국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리기 때문에 난민들이 쉽게 갈 수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뭐 경제적인 이유까지 포함해서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간신히 유럽에 도착하게 되더라도 난민들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네. 그 난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나 이탈리아 쪽으로 먼저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요새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그렇게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난민들도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서유럽 쪽으로 가야지 정착을 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나 이탈리아 쪽에 이제 해변에 도착을 하면 이제 배를 타고 오는 굉장히 힘들지만 거기서 이제 살아서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면 네. 무조건 갈 수 있는 한 서유럽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뭐 기차가 됐던 고속도로가 됐던 그다음에 육로가 됐던 심지어는 요즘엔 자전거까지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런던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북유럽 쪽으로라든지 그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 행렬이 지금 계속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속도로에서 며칠 전에 그 난민들이 네, 트럭에서 질식사한 네, 예, 맞습니다. 한 70여 구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런 사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찻길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이제 기차에 치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난민 같은 네. 경우는 기차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던 거예요. 뭐 고속철 이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면 바로 치이기 때문에 미처 피하지 못해서 종종 이런 불안한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던 나라를 탈출했는데 또 탈출한 뒤에도 이렇게 목숨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 더블린 조약이라는 얘기가 요즘 뉴스에 많이 등장합니다. 뭐 유럽 대륙에 도착하더라도 이 더블린 조약이 조금 제약이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더블린 조약 무슨 내용입니까? 네, 더블린 조약은 그러니까 난민이 유럽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나라에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하는 걸 말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서유럽이나 북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난민으로서 발각이 되는 나라, 거기에서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선진국, 최대한 경제가 좀 괜찮은 나라, 그런 나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 바로 도착을 하면 네네. 심지어 이제 차를 렌트해서 고속도로로 쭉 간다고 치면 유럽 어딘가에 도착한 데가 거기가 이제 경찰이나 이런 고속도로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걸리게 되면 그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민 신청한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앞으로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더블린 조약이나 쉥겐 조약 이걸 최대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유럽 쪽에서는 이거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아졌고 또 쉥겐 조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손봐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발견하고도 발견하지 못한 척 또 이렇게 묵인하는 경우까지 생겨났었는데 자, 난민 사태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대응 얘기가 연일 보도가 됩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또 함께 입을 모았고요. 오늘 아침 기사입니다. 독일은 뭐 그 이전부터 메르켈 총리를 통해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죠. 네, 메르켈 총리가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거는요. 어디까지나 시리아 난민에 한해서입니다. 그나마도. 시리아 난민만 한해서 받아들이겠다.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온 뭐 그런 난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뭐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다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로 온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분쟁 지역에서 네. 목숨을 부지하게 온 난민들이 많다. 그래서 이들을 좀 같이 유럽이 껴안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들 때문에 이제 일자리를 빼앗긴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이제 난민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유럽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EU 국가들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이민족에 대한 배타감을 어김없이 드러내는 그런 뉴스나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이 문제가 EU의 어떤 분열의 조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나라마다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전에 이제 북아프리카 쪽에서 난민을 받았던 유럽 국가들이 있는데요. 네. 이들의 이제 2세, 3세들이 IS에 이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테러리스트가 된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유럽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각 당 이제 정치적인 입장도 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분열이 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강간범의 85%가 뭐 북아프리카에서 왔다 이런 루머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루머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제국주의 시대에는 이 유럽들이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와 또 이런 지역들을 지배 통치했었는데 지금은 또 전혀 다른 입장으로 약간 발을 뺀다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 이주와 정치적 난민을 구분해서 대응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구분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죠. 그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 가난해지는 경우, 그럴 때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오는 경우가 많은데 분쟁과 그 경제적인 것을 어떻게 나누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또 북아프리카 이제 아프리카 쪽에 이제 뭐 에리트리아 같은 나라는 이제 독재 국가면서 이제 청년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제대를 안 시켜줘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가정을 좀 부양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군대에서 제대를 안 시켜주고 몇십 년을 못 풀어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경제 상황과 또 정치적인 상황이 짬뽕이 돼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유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난감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경제적인 난민과 이제 내전으로 인한 난민을 칼로 못 자르듯이 구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유럽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나 논의와는 달리 이제 유럽 시민들, 일반 국민들은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다면 조금은 전향적인, 좀 획기적인 이 안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것과 또 정치적인 입장과는 또 다른 거죠. 아무래도 그분들이 이제 난민들이 와서 체류를 하려고 그러면 일정 정도 체류 심pun이 돼야 되고 네. 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데 사실 유럽도 경제 위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고요. 또 유럽에서 이렇게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이 되었을 때 북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난민들이 올 것이다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미래에 더 많은 난민들이 이렇게 따뜻한 온정을 받을 거라고는 좀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뭐 지금 일단은 살기 위해서 넘쳐나오는 난민의 문제도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원인이 해결 안 되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유럽으로 혹은 살고 싶은 나라로 쏟아져 나올 텐데요. EU 국가들이 오는 14일 브뤼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강요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뭐 현실적인 난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안도 나오겠지만 시리아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머리를 맞대고 이 난민 문제 사태에 대해서 뛰어들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난민들을 인도해주는 브로커들이거든요. 브로커들이요. 네. 네, 북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가는 데는 한 난민이 평균적으로 5명에서 6명의 브로커들을 만나요. 네. 그래서 배를 태워주는 브로커가 있고 또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이웃 국가로 이동을 시켜주는 브로커가 있고 그래서 네네. 이 브로커들이 불법적으로 이 난민들한테 안전하지 않은 길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유럽 회원국들이 좀 손을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강요회의가 계속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혹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이 유럽 국가들한테 나와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원책 중에 적어도 목숨만은 잃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도 힘이 실리겠네요. 지금 현재 뭐 마케도니아 같은 경우 나라는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8,000명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케도니아요. 네. 네네. 그래서 국경에서 이제 뭐 경찰과 난민들이 뭐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게 현실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북아프리카 안에 나라들이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안정을 찾아서 네, 원인을 앞으로 네,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안정을 찾으려면 분쟁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들이 유럽 국가로서는 가장 겁내는 부분들이죠. 네. 근데 원인인 이 전쟁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비극은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뭐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또 김영민 PD께서는 분쟁 지역을 직접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뭐 목숨을 걸고 정말 취재를 하고 계신데 이 수많은 분쟁 지역들 바라보면서 근본적인 해결은 참 소원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내딛어 본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국제사회에서. 이 국제사회가 가장 관심 있어 해야 될 부분들이 이 전쟁 국가들이 지금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나 중동에 있는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국가들이 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전혀 자신 스스로도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국제사회 협상, 이 국제사회의 어떤 논의로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제사회 의제로 올라와야 한다. 이런. 당연히 올라와야 되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난민 지위를 받는 데 있어서 시리아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오지 말라고 이제 배타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제로 올려서 이 비극을 좀 해결하려는 의지가 가장 필요하고 그 나라들에 대한 지식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과 반세기 전 피란을 떠나고 살기 위해서 살던 곳을 떠나야 했던 우리의 모습들도 한번 떠오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쟁 지역 전문 PD였습니다. 김영미 PD와 함께했고요. 자, 어린이가 살 수 없는 세상에 어른들 또한 살 수 없을 거고요. 가난한 나라가 살 수 없는 세상에 부유한 나라 또한 살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부분인데요. 음악 한 곡 금요일 순서 인터뷰 뒤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나라라는 곡입니다. 하덕규 원곡이고요. 안정화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노래했습니다.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만난다면 그곳에서는 지난날 슬픔을 다 잊고 환하게 웃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자, 좋은 나라 언젠가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네요. KTX 광명역 신안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첫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네, 9월 4일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월요일까지만 제가 진행하고요. 또 신율 교수 복귀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늘 좋은 일 함께 하시는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